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요.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새로운 내용도 좀 있고요. 그동안에 밝혔던 입장과는 다른 그런 진술들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12월 한 중순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의 계획을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 여기서 와이프는 다들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계엄 당시 이제 여사의 모종의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도 있었는데 일단 대통령은 선은 그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정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를 하자 22시에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 여기서 생방송이라는 건 KBS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상계엄 선포하는 그 방송이 확정돼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두 가지 새로운 내용은 이제 왜 굳이 김건희 여사를 당시에 언급했을까?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여러 장관들이 얘기했었는데 측근을 입을 통해서도 확인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상민 이제 전 장관이 한 얘기는 재미있어요. 내란, 이른바 내란,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붙여놓았습니다. 내란 국정조사, 그 특위. 거기에 정언을 하는데 정언을 거부를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늘 뉴스에 쫙 쏟아진 것은 12월 달에 경찰 특수본에서 한 조사입니다. 근데 그때 조사를 했으니까 아마 응격결에 뭐 한 답변은 아닐 거예요. 이제 주요 요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무위원들 모두 다 반대를 했다. 맞아요. 이제 네. 그게 첫 번째 뉴스로 나왔고.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나와가지고 몇 예. 명은 찬성했다고 했는데 예. 또 다른 발언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정언을 그 김용현은 그래서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반대를 했을까? 뭐 최상목 등등이 반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반대를 했다. 모두 다 찬성을 한 사람은 없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읽어보니까 앞장서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보다는 찬성을 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뉘앙스가 아주 많은 그런 답변인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그 밤 10시에 생방송이 잡혔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그 반대한 특히 총리가 한번 재고를 요청하는데도 그 뿌리치고 그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자회견하는 장소로 예. 내려가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게 그 이 비상계엄을 추진을 해왔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국무회의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어기를 하도록 안 돼가 있어요.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를 의 요건을 갖추느냐 하는 여부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쟁점화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령 국무회의를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했고 그리고 그 해제 전에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가령 국회에 통보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생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참 드라마 많이 볼 시간에 생방송으로 다 했기 때문에 예. 그걸 굳이 문서로 통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다 이미 전 국민에게 공포가 된 건데 예. 그걸 굳이 국회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이고 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전 변호사님 봤을 때 일단 여러 장관의 입을 통해서 국무회의 뭐 절차적 실질적으로 흠결이 있었던 게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고 예, 최상목 그렇죠. 지금 대행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당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좀 위법한 부분으로 결국 헌재도 판단하지 않을까. 총리 입장에서 이 국무회의로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하는 이제 하는 게 굉장히 무게 있게 들리는 거죠. 국무총리는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니까 이 국무회의 그 망치질도 한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무회의로서 우리 국무회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국무회의는 다릅니다. 그 국무회의는
이 마이크도 없고 딱 붙어 앉아서 뭐 국무회의 이렇게 참다 땅땅 망치 두드린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대통령 중심으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뭐 마칩시다 이러면 일어나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는 전부 다 마이크가 앞에 다 있고 이게 망치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모니터가 다 있고 빙 둘러 앉아 있고 앞에 기자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철수를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인데 그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헌법재판소나 이제 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 과연 이것이 국무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추느냐 아니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것이냐 아니냐.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에 그 현장에 9분이 뭐 참석을 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 9분은 다 오라고 일일이 다 연락을 했고 9분이 11명으로 기억합니다. 11분 같은 예. 다 하죠. 11분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왜 부르느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그 심의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랬다면 그건 심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쳤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 변호사님은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보이고 왜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해지할 때도 뭐 망치질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 국회 해제 요구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109명이 예.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자 그러냐 그러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해제를 하겠다. 그리고 그때 해제를 그 심의하는 국무회의도 망치질을 한 건 없어요. 예. 그냥 국무위원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회에 해제 요구가 있었고 해제를 한다. 일단 이렇습니다.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예. 모든 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평온하게 아주 이 듀 프로세스를 다 거친다. 직정 절차를 다 거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이 비상계엄은 비상사태에 사실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었고 되게 긴박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는. 근데 전 변호사님 예. 사실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하고 저희가 큰 자막으로 잠깐 나갔는데 국회에 나와서는 당시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 이렇게 대통령을 예. 옹호하는 듯이 얘기를 했다가 아니 지금 전 세계 판례가 그래요. 예, 제 말 끝까지 예. 한번 들어주십시오. 경찰 조사에 나와서는 당시에 계엄할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컸던 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반대했던 거다. 그 얘기를 했죠. 예.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이상민 장관뿐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예.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왜 지금 하필 비상계엄이냐 하는 얘기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계적으로 헌법학계에서는 아주 통일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 우리는 다수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통설이라고 봐야 돼요. 뭔가 하면 비상계엄 같은 비상대권은 통치권자에게 주어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하나다. 통치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치행위로 가장 가까운 판례가 뭔가 하면 예.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줬잖아요. 예. 현금으로만 4억 5천만 달러를 줬어요. 그 돈이 그러면 북한에게 적장에게 준 건데 이적죄냐? 이적죄가 아니라 그게 노무현 대통령 검찰이 최종적으로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 하나의 비상대권의 한 조치로서 고도의 예. 통치행위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검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이제 법률에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요건에 하십시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통치행위로 봤는데 당시에 불법 성금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받아서 박지원 의원이 그 부분으로 아니죠. 박지원 의원은 그 다른 돈 횡령으로 구속이 됐고, 그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횡령인지 그 돈에 인류된 100몇십억 때문에 그 문제가 됐고, 4억 5천만 달러 4,500억 원 그 현대그룹에게 돈을 보내도록 이 정권이 강요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정권이 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당시 어쨌든 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라서 이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그 송금 행위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갔던 거고 나중에 판결이 나오죠. 넘겨간 불법이죠. 말이 안 되죠. 그 북한은요 우리에게는 적국입니다. 그리고 주적이고 그 주적의 장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건 미국 같은 나라가 만약에 문제를 삼으려면 언제든지 문제를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검찰은 나중에 쉬쉬하면서 예. 그걸 끝까지 쉬쉬했잖아요. 전부 다 쉬쉬하면서 그걸 일종의 통치행위다. 그 내부로는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그래 발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가는데 이건 통치행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검찰에서 발표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으로 갔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특검으로 가서 결국 기소가 돼서 어쨌든 당시에 대법원이나 이런 판단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결국에 이제 통치행위라도 아니 김대중 네. 대통령에 한해서는 하나의 통치행위로 봐서 종교를 지었습니다. 그쪽은 예, 그때 이미 제가 종교를 지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거는 사법심사 대상이다라는 게 제 기억엔 대법원 그래서 판단이었어요. 박지원 의원이 당시에 구속이 됐고 이 눈에 안 뜨까지 바로 그 법정에 출석을 휠체어 타고 출석을 해서 그 유명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미안했던지 박지원이 석방을 나 진짜 학속하다고 했다. 이 멘트를 몇 번인가 했죠. 예. 그래서 왜 노무현 대통령에게 빨리 사면 복권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압박을 계속 넣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나중에 이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제 분당까지 가게 되는 예. 그런 역사적인 기억이 그런데 뭐 납니다. 어떻든 네. 이번에 그 가령 이렇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가령 통치행위로 봐버리면요. 그럼 남아있는 부분은 과연 국헌문란에 폭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가 남는단 말이에요. 만약 그거조차 없으면 내란죄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있고 나서 불과 이틀 뒤에 온갖 도화신문에 전부 다 내란죄 수괴, 윤석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고 신문 사설이 나고 산에 칼럼이 났어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내란이냐?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은 여기저기 방송에서 이거 내란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내란 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은 없었다. 이런 예. 주장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부 그렇게 주장한 한 분 중에서는 내란 선전죄로 민주당에 또 고발까지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걸 그 만약에 이걸 가령 이 나라에서 한 이념적인 하나의 서클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걸 딱 기다렸다는 듯이 예. 내란죄로 묶어서 내란죄 프레임을 더 씌워버린 거라면 이걸 나중에 후세는 뭐라고 보겠습니까? 예컨대 후세는 이걸 민주당의 난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이재명의 난, 오동훈의 난, 뭐 난자를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쪽에서 그 가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문란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진위 꾸데타라면 이제 헌법이 파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헌법이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헌법을 파괴를 한 하나의 내란죄가 맞다면 예. 그럼 이건 윤석열이 난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난 혹은 김용현이 난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뭐 지금까지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난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시작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작을 할 때는 가령 권력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게 많으니까 처음에는 그 가령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온 국민들이 80%가 다 이거 아니다. 그렇죠, 반대를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역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지금 차이가 한 10%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두고도 역질이 되지 싶어요. 그 여론조사 얘기는 저희가 후반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령 이것이 윤석열이 난이냐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이 난이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역사책에 기록되는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정 변호사님,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두 가지의 난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한쪽은 윤석열의 난이고 이쪽은 일단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가 보기로는 이건 정반대예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쪽은 이제 물리력이 동원된 것이고 이쪽은 그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쪽의 난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계엄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군병력이 출동하는 겁니다. 예.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군대를 동원해서 사회의 안전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군대가 진주를 한단 말이에요. 예. 군대가 전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사회의
무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계엄은 국회에 불과 280명, 그리고 선관위 290명, 예. 그리고 비부장이에요. 아하. 그리고 뭐 거기에 탄환이 있었다 이러지만 탄환은 실 지급되지도 않았고 장갑차 한 대, 전차 한 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이런 계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그리고 계엄을 준비를 하면서 계엄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포고령만 보아도 네. 지금 가장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고령이잖아요. 그렇죠. 포고령이 모든 정치활동 금지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 표현이 왜 들어갔느냐. 또 하나 그 밑에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 예. 그래서 꼼꼼하게 계엄을 준비를 해서 포고령까지 준비를 한 것이 아니다. 이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죠. 완벽한 준비를 거친 어떤 그런 계엄이 아니라 병력 출동도 그대로 형식적이고 예. 한 걸로 봐서 이 윤 대통령께서 저는 처음에 이게 하도 놀라서 내가 방송에서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혹시 알코올성 치매로 한 그거 아니냐. 예, 맞아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예, 기억나요. 예. 예, 제가 보기로는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치고 우리 국제적으로 한국 시민들을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는지를 예. 그것까지를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너무 몰랐다. 예,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를 할 정도의 어떤 사회의 그 위중한 분위기가 있다면 경제부총리도 부르고 국무총리 뭐 당연히 불러야 되고 불러서 심사숙고하는 그 회의를 해야죠. 야, 우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전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나면 윤 대통령이 몰라서 그렇게 된 김용현 전 장관의 그 행위를 이제 요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몰랐던 거죠. 솔직히 요 몰랐던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다룰 뉴스들이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수감된 서울구치소 설 연휴에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윤 대통령 외부인들이 만날 수 있는 접견이 가능해졌는데 오늘 처음으로 접견한 사람이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실장급 고위 참모들이 오늘 윤 대통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뭐 가능한 일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지만 이거 옥중 메시지 정치 아니냐. 아니 옥중 메시지 정치 전에 내가 아까 오동훈이 난이다 뭐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오동훈은 앞으로 그 도마 위에 오를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번에 그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희한하게도 그 우리 법조계 극소수인 우리법연구회 그 후신의 국제인권법 그 모임 예. 여기에 대한 판사들이 너무 많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동훈이거든요. 그 오동훈이 예. 하필이면 그 자기가 내란죄 수사권 했는데도 직권 남용 이걸 그래서 내란죄로 전 변호사님, 예. 그거는 바로 뒷부분에 아니, 저희가 글쎄, 왜냐하면 예. 헌법재판관 그 관련 예. 왜냐하면 전 변호사님이 이렇게 예. 말씀에 딱 올라오셨을 때 얘기를 하셔야지 가진 의견을 피력하기 편하신데 예.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마치 하나의 그다음 법적 커넥션이 아니냐 이런 그 판단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어서 보면. 그 얘기를 바로 뒷부분에 예. 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참모진들도 갔습니다. 만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예. 이제 아니 근데 오동훈 처장이 예. 윤 대통령을 구속을 시켜놓고 그 서부법원 차은경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했잖아요. 구속을 예. 시켜놓고 접견 금지, 서신 금지. 이건요, 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을 일국의 현직 대통령이에요. 예. 현직 대통령을 구속을 시켜놓고 어떻게 오동훈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게 뭐라고 무슨 간첩죄를 지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모든 증거는 자기들이 다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접견 금지, 서신 금지 이런 식의 인권 탄압적인 태도로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검찰로 이 기록이 넘어가자마자 뭐 오동훈이 먼저 그걸 했죠. 이 접견 금지도 다 풀었단 말이에요. 푸니까 비로소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을 자기들이 모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 정진석 실장부터 대통령실 수석들 아마 몇 분이 간 것처럼 오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이 갔습니다. 예, 예. 뭐 네 분 이상 접견도 안 될 거예요. 방이 좁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정확합니다. 예. 예. 그런데 과연 이 대통령실에 실에서 네 분 만나고 그리고 또 이래 제한된다 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와요. 맞아요. 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예. 이걸 갖고 언론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치 접견 통치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또 표현까지 나와요. 이미.
접견을 해서 옥중 정치를 하겠다. 아, 대통령이 할 게 없어서 지금 옥중 정치를 하는 겁니까? 우리 언론들 정말 도가치라친 거예요. 예. 그 보면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지 많이 지났잖아요.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뭐 꼭 일회가 아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다 만나고 이왕이면 가족들 만나는 것을 반대편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그렇죠. 그 김건희 여사 예. 만나면 그게 이제 관심입니다. 어떤 차례를 어떻게 가고 무슨 말이 오가느냐 온갖 또 추식성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발 대통령부터 인권을 챙겨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구속 수감된 사람 인권은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그러면 전 나 변호사님,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기회가 되면 정치보다 사람관계 우선이니까 기회가 되면 만나러 가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고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인 생각인 것 같고 많은 의원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지금 순교자 행세를 하고 있다. 보수를 망치려는 물귀신이다. 이런 평가까지. 왜냐하면 이제 곧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는데 아니 거기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윤 아니. 대통령과 자꾸 이렇게 함께 가는 게 국민의힘 쪽의 입장에서 도움이 크게 안 될 수도 있다. 다들 이 조기 대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설날에 서울역에 다 갔잖아요. 맞아요. 역에 가서 귀향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줄을 꾸벅꾸벅 하는데 아마 민망했을 겁니다. 민주당도 많이 민망했을 것이고 이 국민의힘 그 대표와 원내대표는 더 민망했을 거예요. 제가 그 TV 화면 뉴스를 보니까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네.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혹은 그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에 처음에 지지하던 여론은 많이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갔을 때 그 당대표, 원내대표에게 고생 많습니다. 수고합니다. 그거 서로 손도 맞잡고 서로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왜 지금도 외면을 할까요? 왜 귀향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권영세, 권성동을 왜 못 본 채 할까요? 그 말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길만 챙기고 가령 이 체제 진정에서 이쪽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보신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국민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보고 외면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이 상태로 국민의힘에서 가령 뭐 조기 대선이 벌였다. 우리 후보를 냈다. 뭐 홍준표를 냈다. 오세훈을 냈다. 백진백패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왜요? 보수가 새롭게 그 바뀌지 않으면 나는 내가 보기로는 딱 그 지금 민주당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이재명이 나오든 혹은 이재명 대표가 실족을 하고 산부리스크로 실족을 하고 다른 3K 중에 한 명이라든가 3충 중에 한 명이 후보가 되든 간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나는 국민의힘이 해체하고 새롭게 보수 정당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체가 되고 국민의힘 해체하고 새로 정당을 건설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된다. 새로운 정당이 왜냐하면 사실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보수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랑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ARS 조사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국민의힘 지금 분위기가 좋아졌고 그래서 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구치소 접견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가장 그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을 북돋은 거는 그 아까 김문수 그 장관이 이기고 있는 그 시사저널에서 했던 여론조사도 있지만은 YTN에서 했던 조사는 보면 홍준표 시장 그리고 그 또 누구죠?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한동훈 그 오세훈 서울시장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니고
또 한 분이 그 오세훈 시장이네요. 그래서 대등하게 나와요. 예. 그리고 YTN은 그렇고 한국갤럽에서 23일과 24일 했던 조사는 3%포인트 차이가 나게 이재명 그 대표가 예. 우세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거의 따라 붙었으니까 1대1 게임에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여권에서 단일 후보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다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조사대로면 할 만한 건데 물론 이제 곧 있으면 바로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연휴 때 그렇다는 나온 거예요. 여론조사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리고 그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좀 꺾여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에 부딪혀서 살짝 역전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대로 가면 예.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얻은 그 불신감 있잖아요. 예. 이건 깊이가 너무 깊다. 그 불신을 누가 만들었냐? 한동훈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여론조사에 보면요. 예. 가령 국민의힘 후보 4명 중에 김문수를 포함해서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뭐 4명 내지 5명 예. 이런 후보군 중에 가장 처져요. 맞습니다. 예. 지금 예, 설 연휴에 가장 있었던 커지는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예. 가장 처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들이 한동훈 이꼬로 배신이라고 딱 그 배신 프레임을 우리 국민들이 씌워버린 거예요. 이래서 제가 보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치명상을 입었다. 이번 그 가령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예. 우리 보수를 3번째 괴멸 시킨 거다. 첫 번째는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하면서 괴멸시켰고 두 변호사님? 번째는 지난번 공천에서 괴멸시켰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낮아진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무리 말씀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당연히 해체가 되고 누구를 중심으로 이 당이 재건될 것인가? 당연히 해체한다기보다 예. 내가 보기에는 문자로 리뉴얼. 예, 리뉴얼 해라. 창조적 파기 일종의. 예, 해라.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 가서 후보를 100분 내본들 예. 그 후보만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리뉴얼 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무난히 진다고 예, 생각하시죠? 가장 좋은 것은 그러니까 혹시 조기 대선이 있다면 예, 가장 좋은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당해서 복귀를 하고 윤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를 하고 예. 그래서 다시 국민의힘이 리뉴얼하고 예. 그래서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어느 경우의 수도 정치는 생물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뀌죠. 제가 보기로는 예. 뭐 재선, 삼선 의원들 중에서도 공부 많이 하고 한 정책통들이 있고 그리고 결단력과 용기, 정치감을 갖춘 그런 인재들이 사실은 다 있어요. 잠룡들 진짜 잠룡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좀 뭐 예를 들어 주시면 제가 사람 이름을 어떻게 거론합니까 이런 데서 아니, 왜냐면 이런 데서 예를 사람 이름 들어주시면- 거론하면 예. 아니 그리고 기존 후보들 중에서 가령 홍준표 후보라든가 오세훈 예. 후보 다 만만치 않게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미 잠룡이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면 사실 그냥 도로 국민의힘 이런 글쎄, 그래서 이미지잖아요. 그분들을 가지고 움직일 때도 일단 국민의힘 자체는 리뉴얼을 해야 된다. 예. 해야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쳐낼 사람 다 쳐내야 돼요. 아무리 소수 정당으로 바뀌더라도. 누구랑 결별해야 됩니까? 정체성이 없는, 정체성이 맞지 않는 사람들. 아, 예. 그리고 예. 이 아닌 말로 입신양명만 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 다 잘라야죠. 혹시 방금 말씀 정체성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김한길 지금 내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뭐 그 앞에 자유한국당 또 사이는 또 미래통합당입니까? 그리고 새누리당부터 이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이 바뀔 때 정체성을 흔들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좌파에 있다가 우파로 넘어와서 비대위원장 한 자들, 김종인, 김병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수 정신이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 이 정당에 들어와서 강령에다가 경제민주화를 집어넣고 정강정책에다가 기본소득이라는 늑자를 집어넣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깜짝 놀라요. 이런
이런 정당에 예. 이런 정당의 모자를 쓰고 우리는 보수 정당이다. 색깔도 또 빨간 옷을 입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리 읍소를 해봤자 우리 국민들 중에 그렇게 국민들이 대중이 말입니다. 예. 이념 공부를 철저히 하지 않습니다. 전 변호사님 보여주는 정책만 본단 말이에요. 일단 전 변호사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다 빼야죠.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에서 오신 분들은 왜냐하면 보수정당 특유의 생존의 전략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보수정당의 틀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방식으로 중도 외연 확장해온 것이 이때까지 보수정당의 승리 공식 아니었나요? 중도 외연 확장을 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확장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공천이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수를 두 번째 괴멸시킨 것이 지난번 공천이다. 한동훈 주도의 22대 국회 공천 때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당의 정체성이 엉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진짜 공천해야 될 사람들은 다 낙천을 시켜버리고 예. 21대 국회 때 떨어진 사람들을 수도권에 그대로 공천을 하는 그리고 자기 편에 선 사람들을 전부 다 비례대표로 다 앉힌 그런 이상한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새로운 국민의힘이란 새로운 정당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자리는 없겠네요. 제가 보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수위원회 그때 멤버로 들어간다면 극렬히 반대할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자를 사람은 잘라야 된다. 알겠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고 그 시기를 자기의 화양연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수 당대표를 앉히는 겁니까? 화양연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한테 똑같은 시절이 있다면 문재인 정권 초기다. 그때 당신들이 나에게 박수 치지 않느냐. 예. 민주당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때와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한동훈 대표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는 한동훈이 입에서 보수 정책에 연관된 어떤 정책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 훈수. 국민의힘은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얘기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